제2장 추론의 과학. 이튿날 나는 실험실에서 홈즈를 만나서 그가 이야기한 베이커가 221 B번지에 있는 방을 보러 갔다. 아늑해 보이는 침실이 2개 있었고 거실이 딸려 있었다. 거실에는 밝은 느낌이 드는 가구가 있었으며 햇빛이 잘 드는 커다란 창이 2개 있었다. 하숙치고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방세도 2사람이 나눠서 낸다면 나름대로 적당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바로 들어와 살기로 했다. 나는 그날 밤 호텔에서 짐을 옮겨왔고 셜록 홈즈도 다음날 아침에 상자와 여행 가방을 몇 개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하루 이틀 동안은 짐을 풀고 가져온 것을 정리하느라 몹시 분주했다. 우리는 정리가 끝나자마자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함께 살기에 홈즈는 결코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조용했고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거의 밤 10시가 넘기 전에 잠들었으며 늘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다. 화학 실험실이나 해부실에서 하루를 보내지만 이따금 멀리 빈민가까지 산책을 나가기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연구 열정에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굉장히 열중했는데 그러다가도 그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지 거실 소파에 누워서 한마디 말 없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는 일이 며칠 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홈즈의 눈빛은 꿈꾸는 듯 텅 비어 있었고 표정은 어떤 이야기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만약 홈즈가 평소에 절도 있고 깨끗하게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그가 마약 중독자가 아닐까 의심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욱 그에게 끌렸고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더 강해졌다.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홈즈의 얼굴과 풍채를 보면 관심이 갈 것이다. 키는 180cm가 조금 넘었지만 너무 말라서 훨씬 더 커 보였다. 방금 말한 무기력 상태일 때를 제외하면 눈은 사람을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다. 갸름한 매부리코 때문에 날쌔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각이 지고 돌출된 턱도 그런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2 손에는 언제나 잉크와 화학 약품이 묻어 있었지만 촉감은 매우 예민했다. 나도 그가 깨지기 쉬운 실험용 기구를 능란하게 다루는 모습을 자주 보고는 했다. 나는 그에게 아주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홈즈의 입을 열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독자들은 나를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때 나는 하는 일도 없었고 아무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점을 떠올려 주었으면 한다. 몸도 회복되지 않아서 날씨가 나쁘며 외출도 불가능했다. 게다가 무료한 나날을 보내는 나를 찾아오는 친구도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함께 사는 사람이 풍기는 비밀스러운 느낌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매일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온 정신을 쏟기 바빴다. 홈즈가 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았더니 홈즈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스탠퍼드의 생각이 맞았던 것이다. 제대로 공부해서 과학 분야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학자가 되고자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의 연구를 위해 그가 쏟는 정열은 실로 놀라울 따름이었다. 한정적인 분야긴 했지만 홈즈의 학식은 놀라울 만큼 풍부하고 정확했으며 그의 관찰력 앞에서 나는 그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떤 목적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할 리도 없고 그렇게 정확한 지식을 얻지도 못할 것이다.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읽어도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면 인간은 상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느라 정신을 힘겹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홈즈의 지식이 놀라운 만큼 무지도 놀라웠다.
현대문학이나 철학, 정치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사상가인 토머스 칼라일의 말을 인용하자 홈즈는 칼라일이 누구며 무슨 일이 한 사람인지 진지하게 물었다. 우연히 홈즈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놀라움은 정점을 찍었다. 19세기를 사는 문명인이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니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이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보고 홈즈는 웃음을 터뜨렸다. 놀란 모양이군.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 다시 잊어버려야겠어. 잊어버린다고? 잘 들어보게. 난 인간의 뇌는 원래 텅 빈 조그만 다락방 같아서 마음에 드는 가구만 들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에 우연히 발견한 잡동사니까지 전부 쌓아놓지.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 삐져나오거나 다른 것과 뒤섞여 버리기 십상이라 정작 필요한 것에는 손댈 수도 없게 돼. 하지만 솜씨 좋은 장인은 머릿속 다락방에 무엇을 넣어두어야 좋을까를 가만히 지켜볼 거야. 이 장인은 일에 필요한 도구만 고를 테고 구색을 잘 맞춰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가지런하게 정리해두지. 작은 방의 벽이 무한정 늘어나서 무엇이든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을 때마다 기억하고 있던 지식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도움이 되는 지식이 내몰리지 않게 하려면 쓸데없는 지식을 집어넣지 말아야 한다는 걸세. 내가 반박했다. 하지만 태양계의 구조는... 홈즈가 답답하다는 듯이 내 말을 끊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자네는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말했지? 하지만 달 주위를 돈다고 해도 내가 생활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할 걸세. 나는 대체 자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홈즈의 태도를 보아하니 그런 질문은 싫어할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나눈 짧은 대화를 몇 번이나 되씹으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리해내려고 했다. 그는 자기 목적과 관계없는 지식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홈즈의 지식은 그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들 뿐이라는 말이다. 나는 홈즈가 유독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야의 지식을 머릿속에서 떠올려보고 연필로 적어보기까지 했다. 홈즈의 지식을 나열한 표를 완성하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표는 이런 식이었다. 셜록 홈즈의 지식 범위표 1. 문학 지식 없음. 2. 철학 지식 없음. 3. 천문학 지식 없음. 4. 정치학 지식 약간 있음. 5. 식물학 지식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 벨라도나 아편 등과 같은 독약은 잘 알지만 일반적인 원예에는 무지함. 6. 지질학 지식 실용적인 지식은 있지만 한계가 있음. 여러 종류의 토양이 가진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봄. 산책에서 돌아온 그가 바지에 묻은 진흙을 보이면서 색과 점성 등으로 미루어 보아 런던의 어느 지구에서 묻은 것이라고 알려준 적 있음. 7. 화학 지식 해박함. 8. 해부학 지식 정확하지만 체계적이지는 못함. 9. 범죄 사건에 관한 지식 매우 자세하게 알고 있음. 금세기에 벌어진 중범죄에 대해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 10. 바이올린 연주 실력 수준급. 11. 운동 실력 봉술, 권투, 검술이 뛰어남. 12. 영국 법률 지식 꽤 실용적으로 알고 있음. 나는 여기까지 표를 만들다가 실망해서 종이를 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홈즈의 직업은 이런 능력이 전부 필요한 일일 텐데 도대체 알 수가 없군. 이제 나도 모르겠다. 표를 보면 바이올린 연주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있다.
홈즈의 바이올린 연주 실력은 훌륭했지만 다른 재능과 마찬가지로 어딘지 모르게 독특했다. 내가 부탁하자 그는 맨델스존의 가곡이나 그 밖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 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어려운 곡도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면 홈즈는 좀처럼 제대로 된 곡이나 잘 알려진 선율을 연주하려 들지 않았다. 저녁이면 그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무릎 위에 바이올린을 올려놓고는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무심하게 소리를 울리기도 했다. 어떤 때는 가락이 우울하기도 했고 때로는 환상적이고 명랑하기도 했다. 그때그때 홈즈의 기분이 선율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했지만 생각에 잠기기 위한 연주인지 아니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연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 연주가 끝나면 그는 나의 인내심에 보상을 하는 듯이 내가 좋아하는 몇 곡을 연속으로 들려주곤 했는데 그것마저 없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 짜증나는 단독 연주에 저항했을 것이다. 함께 살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홈즈도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회 여러 계층에 그가 아는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는 혈색이 좋지 않고 눈이 검으며 쥐처럼 생긴 조그만 사람이 있었다. 소개를 받을 때 이름이 레스트레이드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이나 홈즈를 찾아오곤 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요즘 유행하는 옷을 입은 젊은 아가씨가 와서는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간 적도 있다. 그날 오후에는 초라한 옷차림을 한 백발 유대인 행상이 매우 흥분한 모습으로 찾아왔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단정하지 못한 차림새의 어떤 노파가 방문하기도 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신사도 홈즈를 만나러 왔고 벨벳 제복을 입고 붉은 모자를 쓴 철도 직원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손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홈즈는 거실을 좀 쓰고 싶다고 청했기 때문에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는 늘 폐를 끼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거실을 사무실로 쓸 수밖에 없어서 말이네.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내 의뢰인들일세. 확실하게 그의 직업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런 것을 구실로 비밀을 밝혀내고 싶지는 않아서 그만두었다. 그때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홈즈가 먼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을 꺼냈으므로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월 4일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날은 조금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날짜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는데 셜록 홈즈는 아침을 먹고 있던 참이었다. 하숙집 여주인은 내가 늦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침 식사는 물론이고 커피도 준비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괜히 짜증을 내면서 배를 울리고는 식사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약간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홈즈가 말없이 토스트를 먹는 동안 테이블 위에 있는 잡지나 뒤적이며 시간을 죽일 요량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여러 개의 기사 중에 제목에 연필로 표시를 해둔 것이 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조금 당돌하게 느껴지는 인생의 책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나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예리함과 불합리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기사라는 느낌이 들었다. 잘 짜이고 열성이 담겨있는 논증이었지만 추론은 비약이 심해서 과장되어 보였다. 글쓴이는 근육이나 눈의 움직임처럼 금세 사라지는 순간적인 표정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찰법과 분석법을 훈련한 사람은 속일 수 없다면서 이는 유클리드의 정리처럼 틀림없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자신이 이러한 과정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면
그것을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마법사라고 느낄 만큼 매우 놀라곤 하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나면 그들도 금세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또 이렇게 말했다. 논리학자는 대서양이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도 물 한 방울을 보고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리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사슬이므로 그 사슬에 속한 고리 하나로도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추리와 분석에 관한 과학도 오랫동안 끈기 있게 연구해야만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이 과학의 길을 정복하기에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이 과학을 배우려는 사람은 매우 어려운 정신적인 면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기초적인 문제부터 배우는 편이 좋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금방 그 사람의 경력이나 직업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좋다. 유치한 훈련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관찰력이 좋아지고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손톱, 옷소매, 장화, 바지의 무릎, 그리고 검지와 엄지에 박힌 굳은 살, 표정, 셔츠의 소매뿌리, 이 모든 것에 그 사람의 직업이 나타나 있다. 재능 있는 연구자라면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헛소리는 살다 살다 처음 보겠네. 나는 잡지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뭔데? 홈즈가 물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으며 달걀 먹는 작은 숟가락으로 잡지를 가리켰다. 이 기사 말이야. 표시해 놓은 걸 보니까 자네도 읽은 듯한데 확실히 문장력은 좋지만 읽고 있자니 화가 나는군. 틀림없이 안락 의자에 푹 파묻혀서 빈둥거리는 녀석이 꾸며낸 이론일 거야. 녀석은 서재에 틀어박혀서 이런 미끈하고 하찮은 역설들을 발전시켜 나가겠지? 이런 건 현실에서 전혀 쓸모가 없어. 이 지하철 3등석에 쳐놓고 승객들의 직업을 모조리 맞춰보라고 하고 싶네. 마치지 못한다에 내 전부를 걸지. 그럼 자네는 돈만 날릴 걸세. 그 기사를 쓴 건 나니까. 셜록 홈즈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가 썼다고? 그래. 나는 관찰과 추리에 재능이 있거든. 자네는 내가 쓴 이론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매우 실용적이라네. 그 덕분에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니까. 아니 어떻게? 나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난 나만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나 하나뿐일 거야. 자네가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고문 탐정일세. 런던에는 형사와 사설 탐정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 그들이 수사를 하다가 막히면 나를 찾아오고 나는 올바른 수사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그들은 증거도 모두 가져오기 때문에 범죄사 지식을 활용해서 추리하기만 하면 사건들 대부분은 해결된다네. 범죄 사건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1000가지 범죄 사건에 대해서 쭉 꿰고 있으면서 1001번째 범죄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 이상하지. 이 레스트레이드는 유명한 형사야. 요즘 그가 수사하는 위조 지폐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은 사설조사 사무실에서 소개받고 온 사람들이야. 각자의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해결의 실마리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오는 거지. 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은 내 의견을 들은 후 사례금을 내는 거라네. 그러면 세세한 사항까지 다 알고 있는 당사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자네는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네. 내가 그런 쪽으로는 직관력이 꽤 있거든. 때로는 좀 까다로운 사건도 있어서 그럴 때는 밖으로 나가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오기도 한다네. 내 머릿속에는 특수한 지식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그것을 응용하면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풀리지.
자네는 이 기사에 나온 추리법을 터무니없다고 했지만 내가 하는 일에는 커다란 도움을 줘. 내게 관찰은 제2의 천성이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자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맞혔더니 자네도 놀라지 않았나? 분명히 누가 말해줬겠지. 당치도 않네. 나는 자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 오랫동안 습관이 들어서 사고가 빨라진 나머지 중간 단계를 의식하지 않고도 이 결론에 도달해버리는 거지. 그때는 이렇게 추리를 했다네. 이 신사는 의사 같은데 군인다운 면도 있어. 그럼 틀림없이 군의관이겠군. 얼굴은 검은데 손목이 하얀 걸 보니 원래 피부가 검은 사람은 아니야. 열대지방에서 이제 막 돌아왔고 고생을 심하게 해서 병까지 걸렸어. 얼굴이 여인 걸 보면 확실하지.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걸 봐서는 왼쪽 팔을 다쳤고 우리나라 군의관이 팔에 부상을 입을 정도로 격렬한 전투를 치른 열대지방이 어딜까? 분명히 아프가니스탄이다. 이렇게 추리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어. 그래서 자네들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셨나 봅니다. 라고 했던 거지. 자네는 놀라는 듯 했지만. 내가 웃으며 말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아주 간단하네. 자네는 에드건 앨런 포의 뒤팽을 닮았어. 그런 인물이 소설 바깥에 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셜록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나를 칭찬할 생각으로 뒤팽 이야기를 꺼냈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뒤팽은 나보다 한참이나 수준이 낮아. 15분이나 입을 다물고 있다가 문득 떠오른 것처럼 그럴듯한 말을 꺼내서 생각에 잠겨있는 친구를 방해하는 얄팍한 허세일 뿐이야. 물론 분석하는 재능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포가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천재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인물이라네. 에밀 가보리오의 작품을 읽어봤어? 르코크 형사는 자네가 말하는 탐정에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셜록 홈즈는 콧방귀를 뀌고는 화가 난 어투로 말했다. 멍청한 짓을 되풀이하는 르코크는 형사라고도 할 수 없네. 배울 만한 구석이라고는 그저 의욕밖에 없어. 그 책을 읽으면서 난 아주 짜증이 났다네. 문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죄수의 신상을 밝히기만 하면 끝이었어. 나라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인데 르코크는 6달이나 걸려서 해결했지. 그 책은 멍청한 탐정의 표본으로나 삼으면 적당할 걸세. 내가 좋아하는 소설 속 두 명탐정을 깎아내리는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났다. 나는 창가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이 친구는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잘난 척이 심하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홈즈가 투덜대며 말했다. 요즘에는 범죄다운 범죄도 없고 머리가 좋은 범죄자도 없단 말이야. 이 직업에 유용하고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는 이름을 떨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네. 범죄 수사에 관해서라면 나보다 더 노력과 재능을 쏟아부은 사람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 무언가 추리를 할 만한 범죄도 없어. 있어봤자 고작해야 런던 경찰국의 형사들도 쉽게 파헤칠 수 있을 정도의 꼼수나 가득한 범죄들 뿐이지. 잘난 척 이야기하는 홈즈를 보니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화제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뭘 찾고 있는 거지? 나는 건너편 길을 걸어가던 체격이 다부지고 키가 큰 사내를 가리켰다. 평범한 옷차림을 한 그 남자는 집집마다 번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손에 크고 파란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아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주려는 것이었다. 아, 저 퇴역한 해병대 하사관 말인가? 홈즈가 말했다. 적당히 둘러대기는 내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이러는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 생각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 남자가 우리 집 번지를 보더니 서둘러 길을 건넜다. 아래층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굵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 계단을 올라오는 육중한 발소리가 났다. 셜록 홈즈 씨에게 전해드리라는 편지입니다.
남자는 방으로 들어와서 내 친구에게 편지를 건넸다. 잘난 척하는 홈즈를 혼내줄 절호의 기회였다. 아까 되는 대로 짓거렸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일부러 아주 정중한 어조로 물었다. 제대 군인조합 소속의 심부름꾼입니다. 제복은 수선 중이고요. 남자가 무뚝뚝하게 대답하자 나는 홈즈를 심술궂게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럼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영국 해병대 보병부대 하사관이었습니다. 답정은 없습니까?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뒤꿈치를 모아 거수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